29번 보겠습니다. 갑이 그 소유의 X가 오게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계약 체결 전에 박스 이미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됐으면 이것은 원시적 불능이죠. 무슨 불능이라고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의 성립 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갑의 과실로, 요 갑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일단 갑의 과실로 가옥이 소실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맞고, 세 번째,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의뢰과실로, 이거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넘어가는 거죠. 의뢰과실로 가옥이 소실된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이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네요. 이것을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4번 매매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갑과 을의 귀책 사유가 없이 불능이 됐다. 그러면 당사자 쌍방 잘못이 없는 사이에서 불능이 된 거네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돼요? 채무자 위험 부담지.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죠. 위험 부담을 채무자가 매도인이 또 안아야 되니까. 그래서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답니다. 없다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4번 틀렸고. 5번 제3자 병해방화에 의하여 가옥이 소실된 경우에 갑은 가옥의 양도물을 면하고 대금 지급 청권도 소멸하니까 맞습니다. 자, 30번. 갑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을에게 대금 2억 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2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갑의 채권자 병에게 을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다음 중 맞는 것은 일명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됐네요. 말인즉슨 갑과 을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2억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으로 매도인이 수령을 하고 1억 8천에 대해서 중도금과 잔금은 갑이 지명하는 병 우리가 수익 제3자 다른 말로 해서 수익자인데 수익자에게 지불하기로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1번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취소 박스. 을은 그 취소로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지금 이 아파트 계약 자체가 사기 기망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취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게 되면은 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대항할 수 있다가 되겠죠.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왜 있느냐? 취소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등기를 안 줄 거죠. 계약이 취소가 되면 등기 이전 안 할 거죠. 등기 이전 안 하니까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등기가 안 넘어오는데 등기를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취소가 돼서 등기가 안 넘어오니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이번에 을이 병에게 중도금을 지급을 지체하면 병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계약에 대해서 병이 이 계약에 대해서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제권이 3자에게는 없습니다. 틀렸다는 소리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병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을은 병에게 잔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병에게 잔금 1억 8천이 지급됐다 이거죠. 잔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계약이 해제가 됐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원상 회복 의무와 관련을 해가지고 이 3자가 원상 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지금 매도인 요약자가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에게 잔금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매도인에게 잔금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자, 틀렸다는 소리고 4번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이전 등기에 대한 제공이 있을 때까지 병의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동시 이행 관계라 그래요. 등기를 넘겨줘야 잔대금을 치지. 그래서 등기 이전할 때까지 잔대금 못 준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으니까 일명 동시 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중도금 잔금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병에게 che구할 수 있고,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다시 뭘 거절했다고요?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수익 거절입니다. 31번 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그 후 갑은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했다. 그럼 뭐예요? 등기를 미리 넘기고 대금을 미리 못 받았다는 소리죠. 등기만 먼저 넘기고 대금을 못 받아갖고 해제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매매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넘겨줬다. 그래서 동시 이행을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점유 목적물에 대한 점유 인도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쳤다는 거예요. 잔금 지급을 안 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등기나 인도를 먼저 선이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죠. 자, 그러면 31번에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계약을 해제했다는 말을 했죠. 자, 계약을 해제했다.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을 하게 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넘어간 소유권은 바로 백해서 소유권이 복귀가 된다 그랬어요. 유인성에 따라서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그래서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목적물 넘어간 거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을은 점유 중에 수취한 과실은 전액 반환해야 된다. 맞네요. 자, 여기서 과실 수취권은 언제 넘어가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이것은 대금이 완납됐을 때 넘어가요. 대금 완납 시 이전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등기 완료 시입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 넘어가요. 그러면 을한테 점유를 넘겨줬는데 잔금 지급을 안 했으니까 대금을 안 쳤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동안에 수취한 과실은 다 넘겨야 돼요. 자, 점유를 하고 있었으니까 사용이익도 과실에 들어가는 거죠. 그 부동산을 갖다가 어떤 월세나 이런 걸 놓지 않고 매수인 자신이 사용한 것도 사용이익이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으로 들어가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럼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과 점유인도를 하고 계약이 해제된 것은 3개월 뒤에 해제가 됐다. 그럼 3개월치의 사용료를 내야 된다 이겁니다. 사용료를 과실 부당이득 반환으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2번 을은 점유 중에 수취한 과실은 전액 반환해야 된다. 그래서 3개월치 사용료도 내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맞습니다. 3번 갑은 을에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잠깐만요.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랬으니까 계약이 해제가 되면 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소급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 무효. 2 원상회복이 되는 거죠. 원상회복. 3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손해배상이죠. 이 손해배상은 얼마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을 배상하는 겁니다. 뭘 배상한다고요? 이행이익입니다.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건 어디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거니까 거기가 아닌 이상 손해배상은 전부 다 어딜 물어주는 거예요? 이행이익을 물어줘야 되니까 3번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네요. 4번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여기 봅니다. 원상 회복을 할 때는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되는데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되죠. 이자를 붙여서. 그래서 중도금 받은 것이 있으면 중도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4번 맞습니다. 5번 해제 후에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병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해제 후에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팔아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넘어가면 선의의 병만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의의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니까 5번 팀은 틀렸습니다. 32번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를 하고 즉시 을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음 판례에 의하면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1억 원에 팔고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억에 매도를 했고 1억에 매도를 하고 계약금을 1천만 원 받았다. 자, 문제상으로 봤을 때 계약금을 받은 거는 확실한데 계약금에 대해서 특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 특약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계약금 1,000만 원은 뭘로 성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죠. 왜 해약금이 추정되냐? 계약금 특약을 안 했기 때문에 특약이 없으면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에 특약을 있어서 위약금 특약을 해놨다. 위약금 특약을 해놓게 되면 위약금 특약은 해약금으로도 추정합니까? 예, 해약금으로도 추정하고요. 그 다음에 뭣도 되느냐 그럴 때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 예정액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져요. 위약금 특약을 하게 되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서 성격 두 개를 동시에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32번 1번 만약 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갑은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지금 계약금을 특약을 안 해놨죠. 문제상으로 특약이 없죠. 특약이 없으면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거 매도인이 꿀꺽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특약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이거 매도인이 계약금 받고 난 다음에 안 돌려주려고 되게 그래요. 중개업소에서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매수인은 돌려달라 그러고 매도인은 안 준다 그러고 매수인이 계속 중개업소에다 전화해. 계약이 이거 깨졌으니까 계약금 돌려달라. 매도인은 안 준다. 막 이래서 가운데서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특약을 하면 되잖아. 이 특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특약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중개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 이 법률에 입각한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돈 받았는데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으면 중개업소에 가면 90%가 다 이 말만 써놔.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다. 이거는 유치원에도 쓸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자꾸 중도금 복비 달라고 그러니까 비싸다 그런다고. 아니 거기다가 위약금 특약을 좀 넣어놓으면 되는데 뭐가 어려워서 안 넣어놓는 거야 그걸 도대체가. 자 2번 갑니다. 2번. 2번에 만약 을이 위약을 한 경우에 갑은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약정이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위약금 특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중개업소에서 특약란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매도인이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을 딱 써서 붙여놔 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 말을. 매도인이 요거 안 해도
이 말을 딱 넣어요. 그래서 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금을 몰수한다. 이 말을 딱 넣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위약금 약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중개업소에서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야. 요구 안 해도 딱. 계약금은 이렇게 되면 계약금,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성질을 아울러 가지니까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값 했잖아. 복비값 했네. 자, 세 번째, 갑이 계약금으로 해지하고자 하면 반드시 배액을 물어야 돼. 갑은 매도인이고 매도인이 해약할 때는 몇 배를 줘야 돼요? 2배. 2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맞고. 4번, 갑이 제공하는 계약금의 배액을 을이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공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5번, 을이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 박스 전제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동행을 요구한다. 잔금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전제행위는 이행의 착수라고 본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으니까 5번 틀렸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매매계약에는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합격을 하고 나면은 좀 돈이 들더라도 실무교육을 실무교육을 협회에서 하는 실무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그건 뭐라고 그래? 협회에서 하는 교육은 뭐라 그래요? 그건 사전교육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전교육. 그래서 사전교육을 그건 받아야 되는 것은 그 자격증을 받기 중개사업소 개설하거나 그다음에 실장님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거 외에 실무교육을 따로 돈 내고 따로 좀 배우셔야 돼요. 몇백만 원이 들어가도 배우셔야 돼. 그래야 실수도 안 하고 좀 더 고급화된 계약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1번 33번의 기억. 현실 매매는 요물계약이다. 지금 이제 슈퍼에 가가지고 라면을 갖다가 5개짜리 들어있는 라면을 갖다가 계산대 위에 딱 올려놨습니다. 얼마요? 그랬더니 3,500원이래요. 5개 들었나 6개 들었나 아마 라면에 이렇게 묶음이 그렇게 돼 있을 텐데 3,500원이래요. 그랬더니 3,500원 주고 바로 계약 그 라면 한 묶음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혼합행위입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혼합행위. 요물계약이라고 안 해요. 요물계약은 4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4개라고요? 현대계보. 그래서 현상광고라든가 대물변제라든가 계약금 계약, 보증계약 이렇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 매매는 혼합행위로 봅니다. 혼합행위. 요물계약으로 안 봐요. 자, 니은벌에 매매 목적으로 현존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매매 목적으로 현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모델하우스 보고 계약하죠? 모델하우스 봐서 계약한 걸 갖다가 또 피를 붙여 또 팔아먹죠? 피를 붙여 팔아먹잖아요. 현존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2301호를 샀는데 그게 아직 공사는 5층밖에 안 돼서 아직 저기 공중에 아직 떠 있어. 아직 공사가 안 해가지고 아직 골조도 안 나왔어. 근데 그거를 계약을 하고 또 피를 붙여 또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현존하지 않는 것도 계속 팔아먹어요, 매매로. 그렇기 때문에 매매 목적으로는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자, 디귿번 특정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 목적으로 된다. 저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에 가니까 쌀이 20kg, 10kg짜리 쫙 쌓여져 있습니다. 그거 종류물이라 그래요. 종류물도 매매 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 맞아요. 리을 타인의 부동산 처분권 없는 자가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네요. 민번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에 있어서 타인 매매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당시 확정된다. 아닙니다. 판례 삭개 그러면 바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옳습니다. 34번 다음 담보 책임 중 악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 나왔는데요. 악의의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손해, 그 다음에 일대, 전에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에게 예외적으로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거기 1번에 전부 타인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 손해배상권, 여기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는 뭐만 된다? 해제.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해제권. 여기 일부 타인 권리는 뭐만 있어요? 대금 감액 청구권만 있으니까 계약 해제권 있다 없다? 없다. 계약 해제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량 지정 매매 경우 수량이 부족하다. 여기 수량이 부족하거나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을 때는 뭔다?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손해대가 없다 이거예요. 손해배상,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아무것도 없어요. 제한물권,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이었을 때.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매선부당성이 지상권이 존재한다. 지상권 존재는 어딜 가요? 여기 제한물권, 용익물권으로 갑니다. 제한물권, 용익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권. 자, 가저가 경매가 일어났습니다. 가등기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가압류에 의해서 권리를 상실한 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이 답이 됐습니다. 35번이 되겠습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토지 임차인의 건물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의해서 기간이 만료돼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지상물을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지상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부정된다. 틀렸네요. 이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부정하는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계약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러한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효력이 인정되질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뭐가 있을까요? 차임, 이기, 연체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갱신을 청구할 필요 없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돼버리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4번 적법한 토지 전차인. 어떤 경우에 적법한 토지 전차인이 발생하죠?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적법한 토지 전대차가 발생했고 이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5번 건물이 임차지상과 제3자 소유토지 위에 걸쳐 있다. 박스 걸쳐 있는 경우에 임차지상의 건물 중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박스 구분소유권의 객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가 허용되니까 5번 맞습니다. 36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그 이길 다음 날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항력에 관한 판례 이론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타인의 점유를 매개하여 간접점유 박스 간접점유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 틀렸네요. 간접점유할 때 인정이 됩니다. 요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인법 둘 다 똑같이 간접점유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자, 주임법하고 상인법하고 둘 다 똑같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을 마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인도받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상인법에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날 이 길에 대항력이 생겨요. 그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를 했습니다. 자, 전대차를 해가지고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합니다. 전차인이 직접 점유를 해요. 직접 점유하면서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했고 또는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임차인이 이제 나가고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간접 점유를 하면서 그대로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양쪽 다 주임법과 상인법 두 군데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전차인을 통해서 임차인이 간접 점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이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상가를 비웠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된다. 똑같은 판례가 양쪽 다 주임법, 상인법 두 개 다 똑같은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쯤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요. 인정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예요. 자, 두 번째 갑니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 일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가족의 주민등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상실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래요. 세 번째,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중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집업만 신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유효한 공시방법을 볼 수 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니까 이렇게 해도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지만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은 다가구에는 맞지만 연립주택에는 안 맞아요. 그럼 세모인데 객관식은 세모가 없습니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임차주택의 부지를 비롯한 세 필지 토지가 같은 담장 안에 있고 그 지상의 임차주택 이외에 다른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다면 세 필지 중 어느 곳이나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다. 땡,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담장 안에 지금 담장이 이렇게 있는데 담장 안에 세 필지가 있더라 이거죠. 자, 세 필지가 있어서 이게 121, 이게 122, 이게 123인데 121필지 여기에 지금 임차주택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121로 해야 되는데 담장 안에 세 필지가 있다 그래서 임차주택이 없는 122나 123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는 대항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아무리 담장 안이라 하더라도 필지가 다르기 때문에 담장 안에 있는 아무 필지나 주민등록을 옮겼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차 주택이 있는 대지에다가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4번 틀렸고요.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요. 5번 주민등록이 주택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그 3자 박스 여기서 말하는 3자는 임대인입니다. 제3자에 의하여 임의로 이전되었고 그와 같이 주민등록이 잘못 이전된 데 대하여 주택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경우에 주택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된다. 맞는 판례인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 임대인 갑이 있습니다. 임차인 을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을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요 임대인 갑이 요 주택을 담보 잡혀 가지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 그래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하는 소리가
임차인이 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임차인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돈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택 임대인이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 빌려주는데요? 우리가 1순위가 되면은 돈 빌려줍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택 임대인이 은하대 물어보니까 그러면 뭐 주민등록을 잠시라도 어딘가에 옮겨놓고 비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순위 등록을 마친 다음에 주민이 다시 돌아오면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주택 임대인이 그대로 실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빼버렸어요. 임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임차인의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주택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당권 걸고 다시 주민등록을 백시킨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땐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5번처럼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주민등록 이전에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뺐다 넣었다 한 적이 없는데 임대인 넣었다 그렇다고 해서 빼라고 동의해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임대인 혼자 스스로 한 짓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불구하고 뺐다 넣었다 해서 1순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1순위가 유지된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담한다예요. 그래서 이게 2018년 판례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아직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10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액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의 범위는 임대건물 가액에 임대대지 가액 포함해서 2분의 1.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나오더라.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나오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찢어 발겨라. 그래서 2분의 1을 싹둑 잘라주고 나머지 2분의 1을 담보권자가 받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인정됩니다. 맞고 두 번째,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보증금 중 차임이 있으면 곱하기 100 해가지고 합산은 환산보증금으로 산정하니까 맞습니다.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일이 중요하죠.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방해일로부터 3년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방해일이 아니라 종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거기가 오탈 안에 부토가 아니라 부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5번을 좀 펼쳐칠까요? 5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임대차에 대하여는 1년 보장기간,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의 명은 인정되지 않는다. 5번은 통째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38번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걸 일체성 분리 처분 안 된다. 맞는 말이 되겠고 3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니까 3번 틀렸습니다. 용도에 따라 사용하라. 4번 공용 부분의 변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의 구분성된 관리단 지표로 결정하는데 공용 부분의 변경은 관리단 지표에 얼마의 결의가 필요해요?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바뀌었는데 아직 그거 시험 문제 안 물어봤어요.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변경됐으니까 아직 안 물어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5번, 1동의 건물에서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구분 소유권을 설정해놓은 소유자의 구분 행위만 있으면 구분된 부분은 독립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39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 기억. 동법은 담보부 등생인 실행 당시 박스 실행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땡. 실행 당시가 아니라 설정 당시입니다. 담보부동산의 설정 당시에 그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에 붙인 합산액을 초과된다. 실행 당시가 아니라 설정 당시. 기억 틀렸고 니은번 귀속 청산의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 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없다. 일명 낙장불입으로서 정정할 수 없다는데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많은 정답이 된 건 니은번입니다.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냈죠. 다툴 수 없습니다. 디귿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경매 박스.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담보가등기는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가 실행되면 담보가등기는 부동산 매각에 의해서 뭐한다? 소멸한다. 맞아요. 리얼 청산금의 산정은 채권자가 객관적인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관적 평가액으로 평가해서 통지하더라도 유효하고 청산기간이 진행된다. 청산기간은 몇 월이에요? 2개월. 2개월의 청산기간은 진행이 되어집니다. 미음번 목적 부동산의 후순위 담보권 저 박스입니다. 우순위 담보권 후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은 그 채권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후순위 담보권 등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을 포함한다. 그런데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담보부동산의 가치. 자,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3억 5천이다. 3억 5천에서 뭘 빼냐? 피담보 채권. 피담보 채권을 뺍니다. 피담보 채권 그래서 3억이다. 여기다가 선순위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선순위 담보권 채권액이 예를 들어서 3천이다. 고로 지금 줄 돈은 2천만 원 줄 돈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청산금이다. 요렇게 통지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이 담보권자의 채권액까지만 하고 후순위 담보권자 담보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후순위 담보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채권액을 계산할 때 후순위 담보권자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포함된다라고 해서 틀렸고 답은 4번만 맞게 됩니다. 자, 40번입니다. 40번에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 사이에 명시다 계약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슬러시 자르고 무슨 형이다? 계약 명의신탁이죠. 왜냐하면 수탁자가 가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금을 줬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이 되어졌습니다. 자, 고로 갑이 지금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했습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실명법상 무효가 되겠고 그런데 수탁자가 돈이 없다 그러길래 그래서 신탁자가 그럼 내가 매수자금 줄게. 그래서 매수자금을 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선의의 매수인 이 선의의 매도인 병과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은 을은 완벽한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 돼버렸어요. 자, 1번 갑과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에 병은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병은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을이 완벽한 현재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말소 청구 안 됩니다. 2번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은 유효다. 여기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뭐가 됐어요? 무효. 틀렸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유효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갑은 이 등기 말소하고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4번 맞고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대 약정을 알았으면 악인데 이 악의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자, 이 을로부터 지금 을로부터 정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갖고 소유권을 얻기받았는데 을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선악불문하고 매매로 등기가 넘어오게 되면 선악불문하고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죠. 하는데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5번 질문도 틀렸습니다. 4번만 맞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지금 앞으로 한 번 남았나요? 두 번 남았나요? 한 번 남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